안녕하세요. EBS 논술 강사 민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1학년 선예원입니다. 자,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예원 학생도 그렇고 지금 조금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가면서 오늘 인문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7학년도에 논술 전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비율 자체는, 비중 자체는 전체 4.2%밖에 되지 않아요. 되게 적죠. 100명 중에 4명 정도만 논술로 뽑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단 그 뽑는 인원수가 적다는 것, 이것 때문에 상당히 꺼리게 되고 긴장을 하고 지원을 이제 덜 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대학들의 논술 전형이 있는 게 아니고 28개 대학이에요. 그 대학들에서 14,861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 10개 대학,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대학들의 선발 비중을 보면은 6,682명이나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시 모집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그리고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원 학생은 논술 준비한 게 입시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논술 전형 이외에도 대학 그 면접 단계에서도 논술을 준비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를 할 때 단순히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구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수가 없는 학생들. 선예원 학생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어요. 선예원 학생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나름대로 의류학과에 전공적 합성이 있는 활동들도 있었고 다른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많은 학생들이 그런 식의 풍부한 어떤 고교 생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 논술 전형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신보다 수능이 더 잘 나오는 학생. 이제 이미 물 건너간 내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지금. 맞아요.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이 정말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극단적인 사례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엔 1등급과 6등급 차이가 20점 만점에 1점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0.2점 정도의 급강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등급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이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30% 정도의 내신 성적과 그리고 70% 정도의 논술 성적으로 전부 다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수능 최저 기준만 맞출 수 있다면 일단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원 학생 서울대학교에서 시험 볼 때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었어요? 제가 볼 때는 수리 전형이랑 인문 전형이 있는데 인문 파트가 약간 논술을 쓰듯이 제시문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답변과 약간의 창의성을 가미해서 대답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상위권 대학들에서 면접 문제, 면접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술이나 심층 면접 문제를 낼 때 각 대학에서 공동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 대학 내에서요. 학과별로 이제 공동으로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 문제들은 사실상 미니 논술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논술 형태를 띠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학생들도 면접 보니까 인성 면접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심층 면접이라고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논술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원 학생 재수업 꽤 오래 들었죠, 작년에. 그죠? 한 1년 6개월 정도. 그죠? 네.
뭐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업 들으면서. 처음에는 뭘 하라는 건지 아예 감을 못 잡았던 점이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약간 익숙해진 뒤로는 시간 내에 완성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내에 완성하는 거 힘든다고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한 팁도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논술 준비를 하는 그 절대 시간 자체가 너무 적다는 거, 이게 사실은 저는 제일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Q&A 올라온 게시판, Q&A 올라온 글에 대해서 답변을 달 때에도 한 주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시간은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 안 되면 2시간, 3시간 정도라도 그 정도라도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논술을 벼락치기 한다는 거죠. 내신,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벼락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공부를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내신은 벼락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수능하고 논술은 벼락치기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논술은 더욱더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예원 학생 작년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또 이제 PPT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네. 일단 제가 어떻게 논술을 공부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기출문제는 너무 예전 것을 풀지 말고 최근 경향 위주로 저는 풀었습니다. 왜냐면은 논술에서도 대학별로 내는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옛날 거라면 이제 요즘 최신 경향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전 것보다는 최신 거를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풀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항상 시간을 재고 그 안에 완성한 연습하기. 이거는 제가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결국 시험장을 가서는 아무리 잘 써도 시간 안에 완성해서 내지 못한다면 점수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우리가 마치 모의고사 시간 재고 풀듯이 이것도 논술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재고 그 안에 완성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모범 답안을 많이 읽으면서 복습하기. 근데 이거는 단서가 있는데 남의 글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쓰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의 모범 답안을 많이 읽는 거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남들이 이렇게 쭉 쓴 글보다는 그냥 답안의 키워드들을 보고 복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되게 많이 해줬네요. 일단은 기출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 필요는 없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작, 다독, 다상량,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글을 보다 더 잘 쓰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최근에는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독하고 정상하고 정작하는 거, 그러니까 바르게 읽고 바르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쓰는 거, 이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최근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논술 전형을 조금씩 축소를 하면서 대학들이 유형 같은 것들에 대한 변화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EBS 강좌에서도 전부 다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최근 기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질문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도 있네요. 논술은 꼭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뭐 이런 것들. 논술은 꼭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그쵸? 논술을 꼭 학원을 다녀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많이 아니고,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 EBS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EBS에 올라와 있는 강좌를 제대로 활용을 해준다면. 그래서 제가 올해 2017학년도 특강에서도 사실은 그 특강에서 논술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각 대학별로 유형 분석을 해주고 지금 기존에 올라와 있는 EBS 강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그 강좌도 참고를 해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별로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걸 계획을 짜고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정상적으로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충분히 투자해 줄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푸는 시간은, 기출문제, 이제 대학별 기출문제 푸는 시간은 EBS의 대학별 강좌가 올라올 시점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이후에 올라와요. 여름방학 때쯤에. 그렇게 하면 되고, 자가첨삭은 아까 그 예원 학생이 쓴 거에서도 다른 그 괜찮은 답안들, 예시 답안이나 모범 답안에서 키워드들을 보고서 복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글을 자기가 첨삭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가 오르면 그게 충분히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원 학생도 자기가 쓰고 제 수업 들으면서 나 오늘은
여기를 틀렸구나, 이거는 내가 지금 제대로 썼구나, 이게 전부 다 리뷰가 됐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가 첨삭이 되거든요. 그 자가 첨삭을 할 때 기준도 예시 답안에 올라와 있는 그 키워드들과 자신의 답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시 답안과 자신의 답안이 비슷하면 잘 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르다면은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건지 Q&A 게시판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지점들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질문들은 좀 이따가 또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예원 학생 실제 시험장에서 그 연세대학교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네, 연대 문제는 일단 되게 전형적으로 1번과 2번으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1번의 첫 번째 가 지문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 해 연도 EBS 수능 특강에 나왔던 영어 지문이 한글판으로 되게 번역돼서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랬던 지문 하나랑 두 번째 거가 논설문이었고, 그리고 다 지문이 고전 문학 같은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엮어서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해서 써라, 이게 1번 문제였고, 그다음에 2번 문제는 많이 아시다시피 그 도표 해석 문제였는데요. CCTV를 설치 후에 뭐 쓰레기 버리는 그런 정도와 또 선행을 하는 정도, 이 두 개에 대해서 그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주어지고 이걸 1번과 엮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였거든요.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진 않아서 이런 판단이 정확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면성과 외면성이 정반대가 되죠. 그리고 내면성과 외면성만을 강조하는 입장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이 잡힌,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또 합격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이런 그 논제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논술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논제를 파악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비판을 해야 되는지. 하다못해 고려대학교는 논술 유형이 없어요. 그냥 논술하시오라고 나왔을 때에도 그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완결된 글을 써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논제를 확인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논제를 보면은 구체적인 화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원 학생이 얘기했던 작년 연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제시문들은 진정성 있는 사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시문을 읽을 때에도 일단은 진정성 있는 사람과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독해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겠죠, 논제에서. 그리고 일단 빠르게 논제와 제시문들을 모두 다 훑어본 후에 논제의 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 오늘 이번 문제는 뭐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작년에 예원 학생이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논제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조금 더 뭐 친근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시문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EBS 강의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3단계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맨 처음에 총괄 독해를 해야 돼요. 총괄 독해. 속독을 하라는 거예요. 빠르게 읽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옆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처음 읽은 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본 거를 무시하지 말고 처음 읽은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부터 정독을 하면은 오히려 그 제시문에서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속독을 해서 큰 줄기를 잡고, 두 번째 구조 독해, 정독을 하자는 거. 이제 각 단락별로 무슨 내용들이 나와 있구나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부 독해 때는 이해가 안 됐던 거,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던 거 발췌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3번 읽는 건데 최소 3번이고요. 학생들에 따라서 5번이 될 수도 있고 6번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충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시문 읽을 시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빨리 쓸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시문 읽을 때 성격 급하게 한 번, 두 번 읽고 바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논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열심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요. 네 번째, 개요 작성을 해줘야 돼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개요 작성이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비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칸짜리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그런 비교 분석표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성급하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이 성급해서 문제인 거죠. 비교 분석표를 그릴 때에도 자, 이때에도 빨리 내가 개요까지 작성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해야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경험해봐서 알죠. 네, 개요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때 글 쓰는 속도가 어때요? 훨씬 더 빨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개요 작성할 때 항상 문장 개요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한 개요를 일주일 있다가 봤을 때도 그 개요를 지금 보고서 쓰는 글과 동일한 글을 쓸 수 있을 정도. 쉽게 얘기하면 초벌 작업을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5번째, 가능하면 서술은 개요만 보고 작성하세요. 실제로 쓸 때에도 제시문 다시 보고 뭐 이것저것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제시문에 있는 단어를 옮겨 쓰게 돼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게 되고 여러분들 스타일의 글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요만 충분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다면 개요만 보고서 글을 쓰는 거,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좀 질문이 나왔던 것들 제가 좀 얘기를 해줄게요. 비텍스트 자료,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닌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 뭐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요. 많이 어렵던가요? 근데 이게 특히 문과생들이 자료 연습이 많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문과생들이라서 표랑 숫자를 보고 겁먹을 수 있는데 사실 오히려 문과생들이 더 잘 쓸 수도 있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겁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겁만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비텍스트 자료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차피 도표나 그림 같은 것들, 기출문제 세트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각 대학별로 분석의 수준을 요구하는 그 수준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숫자부터 보지 마세요. 그래프부터 보지 말고 그림부터 보지 마세요. 우리는 문과예요. 글자에 익숙하잖아요. 글자부터 보세요. 그러면 그 자료가 왜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체부터 보세요. 아까 제가 텍스트를 읽을 때도 총괄독해 빠르게 전체를 읽고 부분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비텍스트 분석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먼저 전체 특징부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섣불리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료를 막 퍼센티지도 막 구하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나와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특징 분석을 먼저 해주는 거, 요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 이 부분도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문과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도 그쵸, 예원 학생 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 나오거나 수리 논술 이런 거에 대한 친구들의 부담감 어땠던 것 같아요? 네, 영어 논술은 영어 잘하는 애만 써야 되고 수리 논술은 수학 잘하는 애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영어 제시문이 있는 대학을 지금 시험을 치진 않아서, 근데 연습을 할 때 영어 제시문 봤을 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이대과에서 본 네.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수능 특강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히 해석 가능한 정도예요. 그쵸. 그리고 수능 정도로 정확하게 독해가 다 돼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죠. 그냥 핵심적인 거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파악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과 수리 논술 특강도 여름방학 때 올라오게 되죠. 그쵸? 그런 강좌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면, 일별만 해주면 충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고서 영어 이거 대강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알아듣겠다, 그럼 당연히 써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리 논술도 지금 당장은 내가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해제를 보고서 이제 무슨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고 충분히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수학을 못해서 그래서 어떤 가고 싶은 과를 아예 지원을 못하는 거는 그것도 다소 불필요한 그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차트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건 논술이라기보다는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수능과 논술의 차이를 통해서 논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보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줄까 해요. 자, 수능과 논술의 차이, 표면적으로는 객관식이고 그리고 주관식이라는 거. 그리고 요거 한번 낙서해도 되나요? 따라서죠. 제가 항상 비교할 때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따라서로 연결이 안 되면 핵심적인 비교 지점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객관식이니까 정답이 있고요. 주관식인데 원래 정답이 없어야 되거든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통합논술은 정답성이 상당히 강하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향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준비는 논술을 잘 쓰기 위한 일종의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동감하나요? 네, 그렇죠. 수능을 잘하면은 분명히 논술을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경향성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국어를 잘하는 학생, 영어를 잘하는 학생, 수학을 잘하는 학생, 과학을 잘하는 학생 어때요? 어느 정도 좀 타고나는 게 있죠. 그렇죠. 과목별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근데 우리 논술은 이름이 정식 명칭이 어떤 거죠? 통합논술이라고 부르죠. 그죠? 단순히 국어만 잘한다, 수학 잘한다, 영어 잘한다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전부 다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그쵸? 통합논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걸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쪽 부분이 강하다면 다른 한쪽 부분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보완적으로 그게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 요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다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통합논술이니까 전체 다 잘해야 되고 그걸 통합하는 능력도 필요해.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논술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조건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생소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학원 꼭 다녀야 되냐고. 그리고 첨삭을 반드시 받아야 되냐. 그럼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어떻게, 그러니까 EBS 강의에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일종의 비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질문을 잘하는 비법이거든요. 제가 또 이제 학생들 오프 강의에서도 온라인 강의에서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제발 질문 좀 구체적으로 하자. 제시문이 이해가 안 된 것 같다. 내가 독해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 그냥 제시문 가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제시문 가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도 많이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수록 글쓰기 능력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선생님들은 이렇게 부탁하면 거의 대부분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는 걸 되게 많이 활용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질문이 나온 게 또 다독해야 되나요?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바른 독해, 제대로 읽자는 거. 그런 부분들 EBS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항상 스스로 준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 개그맨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땐 정말 늦은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거긴 합니다. 늦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 지원 아예 안 할 거 아니고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해야 한다면 뭐 기왕 준비하는 거 즐겁게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뭐 당연히 공부는 원래 재미가 없는 거니까 즐겁게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은 기본기 다지고요. 시간 정하고 푸는 연습 그리고 각 대학별로 기출문제 푸는 거 7월에서 8월 정도 이 정도에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간단하게 뭐 마무리를 해볼까요? 예원 학생 지금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얘기 있다면? 네, 이 강의 자체가 논술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논술은 그 자체로도 되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또 자기 성적, 내신이나 수능을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거든요. 하지만 논술에만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제 주위에도 육논술 그거 다 올인했다가 잘 안 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도 병행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육논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도 있지만 그런 대학들은 별로 없고요. 소수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서를 쓸 때에도 항상 여러분들 자기가 제일 잘 본 수능 모의고사 점수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평균 내세요, 제발. 그렇게 해야 제대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원서를 쓰고 준비만 제대로 해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논술이라는 거 다른 과목보다도 분명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때 당연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겨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오늘 강의를 더 이상 못 듣겠다, 재미가 없어서, 그러면 일단 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내가 원래 50분짜리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그것도 끊어서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한 번에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하려는 그런 완벽주의를 버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연마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원 학생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만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